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5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가 경제다 시간인데요. 먼저 손님들 인사드릴게요. 오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소장님 혹시 어제 귀가 간지러우시지 않으셨어요? 귀는 항상 간지러워요. 아니 그거는 잘 세척하셔야 되고 우리 방송에서 장 소장님 얘기를 왜요? 어떤 분이 오셔서 서울신문 홍희경 기자님이 나오셔서 그래요? 보좌관의 세계를 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를 부르시지 왜 홍희경 기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오늘 2탄으로 진행할까 그러면? 하여튼 홍 기자님이 취재를 다 하고 와서 막 얘기하시다가 보좌관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냥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얘기하면 그냥 속칭 시다바리 유형 이런 유형이 있고 그리고 정책 조언가 전문가 유형 이런 사람이 있고 정무참모로서 일종의 동지적 관계로 정무적인 역할을 같이 하는 유형이 있는데 3유형의 대표적인 보좌관 중에 장성철 보좌관님이란 분이 옛날에 계셨다. 옛날에 있었네.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정책 전문가입니다. 정책 전문가. 저는 정무적인 것보다 정책 보좌관이었어요. 그러면 팩트가 틀렸네. 홍희경 기자님 아주 훌륭한 기자분. 옛날부터 우정 많이 나눴죠? 오래됐어요, 그분 한지. 근데 최근에 못 뵀는데 아직 기자하고 계세요? 네, 기획취재팀 기자하고 있고 저희 고정 출연하기로 하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나오셔서 핫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잡스라는 코너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좌관의 세계.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질문을 노룩 패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이 보좌관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실제 김무성 의원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무성 대표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좌진들 다 모읍니다. 보좌관뿐만이 아니라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막 그래서 팽팽하잖아요. 자, 손 들어라. A, B 해가지고 다수결로 정하시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원내대표 2010년도에 할 때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보좌진들과 함께 점심을 드시고 국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이만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5원씩 하나 주는 거야. 경비분한테도 5만 원, 환경미화원분한테도 네, 원내대표니까 받으세요. 추석 보너스입니다. 그렇게 5만 원씩 줬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국회 경비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국회 경비대에 한 30명 되는 분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저기 지금 한 30명 정도 걸어온다고. 그랬더니 빨아 다 와라. 그래서 다 5만 원씩 나눠줬어요. 얼마나 좋은 에피소드입니까? 매수 아닙니까? 매수. 매수. 그러니까 다른 분들 아니라 그렇게 좀 국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추석 보너스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돈 차비하라고 주시는 거 그때 상당히 인간적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삼김 시대에 그랬단 얘기가 얼핏 듣긴 했는데 2010년대에도 그러셨다. 네, 10년대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난주에 못 뵈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언론계의 이쪽 뭐 평론계, 언론계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그래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코가 사케예요. 사케 김준일. 사케 김준일 선생. 사케 먹고 온천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 4박 5일 동안 그 북쪽에 알프스 있고요. 3,000m급 이제 산들이 있어요. 홋카이도 간 거예요? 아니요. 그 나가노 지역에. 그러니까 도쿄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니가타라는 이제 쌀 유명한 사케 지역이고 그 옆에 이제 나가노 올림픽 예전에 열렸던 거기에 알프스라고 일본 알프스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이제 트레킹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제가 친일파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이 친일 일변도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기시다 왔는데 너무 또 이렇게 막 비판하지 마세요. 국익이 중요하지. 지금 아무리 사케가 좋고 계란말이가 좋고 오므라이스가 좋아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계란말이 계란말이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이 바쁘니까 시작하시죠. 그럼 오늘도 참보수 괜찮으세요? 진짜 참보수 좋습니다. 참칭 괄호 안에 넣고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얼천 김준일 평론가님. 사케로 바꿀까요? 사케 얼천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정치는 경제다. 정치가 경제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큰 표결이 하나 있어서 요거는 두 분께 조금 깊이 있는 분석을 요청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최해병, 최상병 특검법 법안이 지금 대통령한테 갔다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왔는데 오늘 재의결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게 일단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흔들림 없으신지 여쭤볼게요. 부결될 가능성이 많지만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전자무기명 투표라서 누가 누굴 찍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불참하는 방식을 택할 줄 알았는데 기권을 하고 뭐 반대표를 던지려면 꼭 참석을 해야 되더라고요. 투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소명, 책무, 국민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갖고 찬성표를 좀 던질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결이 가능성이 높지만 부결의 가능성이 높지만 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할게요. 교수님 같은 말씀. 애매모호하게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다. 양다리 걸쳐야 황희정순이야. 좀 김준일 평론가님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숫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의원들이 총 수가 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295예요. 295인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범야권이 180 그리고 국민의힘이 115 그래서 이제 295란 말이에요. 가결 정족수가 그럼 얼마냐? 3분의 2잖아요. 197이 넘어야지 찬성이 이건 되는 거예요. 이거는 3분의 2이기 때문에 과반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180에다가 17 더하니까 197이 되니까 17표가 이탈을 해야 되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이탈이 국민의힘에서 17표가 이탈을 한다라면 이게 전부 다 찬성으로 갈 것이냐, 소위 말해서. 여기에는 이제 기권이라는 회색지대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찬성을 카운팅하는 거기 때문에 기권도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권을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상 반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내가 민주당에 저렇게 도움을 주는 찬성까지는 못 던지겠어. 하지만은 이거 말이 돼? 이거를 특검 안 하는 게 말이 돼? 나는 항의의 표시로 기권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전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의 논리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이 9월 21일 날 가결이 됐는데 그 전에 2월 27일에도 한번 투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찬성 139 이거는 이제 과반 이상이에요. 근데 찬성 139 반대 138 기권하고 무효 합쳐서 2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야 이거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차마 찬성을 못하니까 나는 이거 기권이나 무효표 던져버린 사람이 무려 20명이나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태가 저는 굉장히 유사하게 이번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숫자를 찍자라고 한다라면은 이번에 찬성 185 그리고 기권이 20 그리고 뭐 반대가 90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하시면 돼요. 요 정도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권이 15에서 한 20표 이 정도 나오고 찬성도 뭐 185에서 190 이 정도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도 뭐 85에서 90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로 돼서 가까스로 부결될 것 같다. 가까스로 부결은 되지만은 실제 기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치면은 이탈표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심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부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가결의 효과가 있다. 사실상 민원으로. 이때도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2월 27일 날 이재명 대표 그때는 가결되기 전에 부결이었지만은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무효 20 해가지고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전체 기권 무효까지 합치면 또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충격 먹었거든요. 그때 그런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사실상 가결. 사실상 가결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삼류평론가의 잡설이기 때문에 홍준표 피셜 삼류평론가의 잡설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예. 깐스니님 반갑습니다. 네, 아미나 S2님 네, 라이브 맞고요. 반갑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두 분 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숫자 계산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이게 지금 표결을 했다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표소가 이렇게 폐쇄된 기표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전자투표를 하는 거예요? 본회의장 안에 그렇게 기표소가 돼 있거든요. 그냥 절차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예. 네네네. 국회 전자 무기명 투표 절차는요. 법안 재의결 즉 거부권 재의결권은 전자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회의장 경내, 그러니까 의자 맨 뒤편에 있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가 설치가 되고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패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패를 기표소 내에 있는 단말기 투입기에 넣어야 찬성, 반대, 기권의 표시가 단말기에 뜬대요. 아, 어휴.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이제 전자식이구나.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출석 3분의 2의 개념은 무기명일 때는 명패를 투입구에 넣어야 재석 통계가 잡힌다. 아. 그냥 그거 투입 안 하고 본회의장 본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재석 개념으로 안 잡힌다. 아, 일단 나가서 그걸 넣어야 되는군요. 네, 투표 불참으로 잡힌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명패를 받고 거기에 기표소 안에서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든 기권을 하든 찬성을 하든 그 투표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당 지도부에서 앉아서 저 사람은 투표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의견을 표시할 것 같아. 이렇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다 자기 알 수 없죠. 다 해야 알 수 되니까. 완전히 무기명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최초에는 그런 전략을 국민의힘에서 검토한다라는 건 여기까지 나오고 사실 이거를 저도 모르고 장성철 소장님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네. 이 제도가 작년 4월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왜 이게 도입이 된 줄 아세요? 왜요? 아까 제가 작년 2월에 그 이재명 대표 네네네네. 그 부결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입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문에 그때 투표 때 왜 그러냐면은 그때 뭐 이렇게 가부를 이렇게 적는 건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수기로 적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무, 부 이렇게 막 이상하게 적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하.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윤석열 이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예. 저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찬성을 하고 싶은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해서 도입하게 그렇죠. 됐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그때 왜 그랬냐면은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원내대표끼리. 야 이거는 가결이지. 야 이게 왜 무효표야. 이건 무효표 아니야 가지고 막 지연되고 막 그러니까 야 그러면 깔끔하게 전자투표로 해 라고 해서 이게 도입이 돼서 작년 4월에 처음에 도입이 됐고 윤관석 이성만 구속할 때 이때 전자투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기명 투표를. 그러니까 이때 하고 이제 결국은 이 부메랑이 돌고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왔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그러니까 그걸 도입 안 했더라면 지금 어쨌든 당 지도부가 방침을 정하면 거기 당을 나간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당의 당론을 어기겠어 이런 의원들만 찬성할 수 있었는데 바뀐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표 찬성이 나올 거다. 김준일 평론가님 이렇게 뭐 어쨌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5명이 저는 탈할 봅니다. 거다. 왜냐면 이렇게 이미 보시는 거죠? 공식적으로 5명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본인들이. 네네네. 그분들은 안 하기는 힘들 거예요. 이미 대외적 효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뭐 안철수, 김웅, 유이동, 뭐 이제 최재형 그리고 김근태 1990년생 김근태 이 5명까지는 그냥 가결을 할 것 같아요. 그게 185예요. 근데 거기에서 몇 명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누구죠? 원내수석 대표 저기 은평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9명 자기가 확인한 걸로는 다 합쳐서 9명이 찬성을 던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5 플러스 4잖아요. 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85에서 190 정도 찬성이 나올 거다. 근데 197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가결이 되려면. 그러니까 조금 못 미칠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 말이 맞더라도 8표 모자란 거죠. 그러면 낙선자들 중에서 아유 내가 그런 오해를 받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가 공공기관장 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포자기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양심대로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보호해주지 못하면 탈당을 하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윤 대통령 탈당론은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언급을 주요 정치인이 언급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저는 거꾸로 좀 생각해봤는데 이거 맞는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이게 표결이 좀 조금 간당간당해서 조금 위기 의식이 생겨서 이제 이런 홍준표 시장이 뭔가 문단속하는 것 같은 코멘트, 게다가 무기명 투표니까 그런 코멘트를 해서 뭔가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위험한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국민의힘이란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버렸기 때문에 탄핵당하고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보수 우파 진영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지 않았느냐. 어쨌든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 또한 홍준표 시장님이 삼라 만상에 다 관여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축구협회장도 그만둬라. 나 푸바오 뭐 팬더 이것도 막 얘기하시고 그냥 김호중 씨도 뭐 네. 인간성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세상만사 모든 일에 지금 본인이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는 거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좀 옹호하고 방어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라는 좀 생각은 있어요. 본인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향단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아, 그랬었나요? 뭐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런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홍준표 시장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맞아요.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네. 특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법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과연 이걸로 과연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탄핵하려고 하는 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잘못됐다 이런 식의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탈당론은 실체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탈당론이 지난번에 뭐 이제 친윤계 이제 익명의 친윤계 관계자가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탈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견제론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당이 혼란스러울 것이니 한동훈을 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온 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말로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의문들을 하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확 갈리는 게 그거예요. 장성철 소장님은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탈당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대통령이 탈당을 했을 때는 거급 중립 내각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중립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탈당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거급 중립 내각 한다는 거는 민주당하고 손잡고 최소한 뭐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받아주나 그거를? 수사나 받으세요. 뭐 이렇게 나오겠지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특검 받고 뭐 이런 거 김건희 특검이나 받으세요. 뭐 최상병 특검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무슨 중립적으로 내가 뭐를 해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도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찐 사랑꾼이야 내가 보기에는. 진짜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를 너무 사랑해.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모든 걸 지금 검찰 수사도 막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날려버리고 막 그 욕을 먹으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면은 그럼 여당에서 드디어 중립이 되셨으니 우리가 더 투철하게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까? 아니죠. 그럼 김건희 특검법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지금까지 스타일이나 성정을 봤을 때 오히려 당에 대한 그립감을 더 강하게 가져가려고 했으면 했지 이걸 탈당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여당이 보호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중대 결심할 거다. 이게 뭐 탈당 얘기잖아요. 저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협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당신들 이번에 최상병 특검에 찬성표 던지면 대통령 탈당할 거야. 그럼 당신네들 여당 의원 아니야. 여당 의원 아니면은 엄청나게 험난한 길을 걸어갈 거 알지? 공공기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캐비넷 열 수도 있어. 당신네들도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대통령 보호해. 이런 뭐 이중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겁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와 영수회담 전에 함성득 교수의 여러 가지 인터뷰와 얘기에 의하면은
봐봐요. 이건 보수파 진영에서 상당히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영수회담 잘 되면 이재명 대표 부부와 골프 회동, 부부 동반, 모임 갖자, 총리 추천해달라, 이재명 대표 불편할 사람 기용하지 않겠다. 이 대표 수사는 내 책임 아니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어. 내 진정성 좀 전해줘. 이재명 대표 도움이 절실하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국정 동반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듯한 속내를 많이 드러내셨거든요. 일단 겁이 많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을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 입당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은 정당, 뭐 내 앞으로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 준다면 나는 뭐 탈당할 수 있어. 내가 뭐 국민의힘 뭐 애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이건 재반박을 해야 돼. 아니, 하세요. 민주당으로 옮겨가는 거야 대통령이. 아, 진짜?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집권 여당으로 만드는 거야. 먹으면서 하는 그럼 얘기였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제일 참신하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치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당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여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 발의 안 할 거야? 뭐 이러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함성득 교수 그 이제 이명백 함성득 그때 나왔던 워딩들을 보면은 부부 동반 골프예요. 그냥 골프도 아니고 네. 부부 동반 골프예요. 이게 왜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의 어떤 뭐 이제 보호, 존중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함성득 교수는 원래 김건희 라인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인 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대통령도 알았겠지만은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있는 모술집에 이제 있으면은 거기에 자주 얼굴도 이제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모임도 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위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하고 가까운 것보다 김건희 여사하고 가깝다라는 거예요. 함성득 교수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수사 너 이재명 대표 당신 수사한 거 아니잖아.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는 우리 수사하지 마는데 거기 수사에는 최상병도 있지만은 김건희 특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김건희 특검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지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견제를 할 수가 있지. 정말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덜렁 여당의 보호도 못 받고 덜렁 나와가지고 자 제발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손 잡으려고 했는데 네 특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남은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가 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비슷해요. 사실 해석은 비슷한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신뢰한다고? 저는 신뢰 못할 것 같아요. 민주당 권리당원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가만 생각해봤더니 우리 정치가 되게 막 딱 경직된 양당 구조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만 딱 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국민의힘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거슬러 생각해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 민주화된 거잖아요. 1987년부터 이제 당선돼서 88년부터 집권해서 직선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에 생각해 보면 노태우 때 3당 합당했죠. 거대한 변화잖아요. 그 전에 지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정치하던 걸 지역을 확 묶어가지고 보수 정당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 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징검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징검다리 2개 건너가지고 근데 두 개 건너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DJP 연합했잖아요. DJP 연합. 김종필하고 김종필은 공화당 출신인데 박정희 잔당인데 DJ 입장에서 보면 근데 연합해가지고 막 총리 시켜주고 창조적 파괴야. 진짜. 막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 얘기하고 이게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진영을 넘나드는 연합. 분리하면 그러한 정계 개편을 통해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려는 대통령과 권력자의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심판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민주당과 손잡고 정치할 일은 없을 거는 같고 저는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애정이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본인이 임기를 계속 유지하고 권력 행사할 수 있다면 탈당도 불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또 어떤 면에서 나라를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네.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결단을 내려서 네. 특검은 약간 미뤄도 나라에 위해를 주진 않잖아요. 특검 좀 미루고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미루면서 대신 임기단축 개헌하면서 그냥 같이 정치합시다. 당신은 빨리 물러나고 대선 갑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꿉시다. 특검은 뭐 다음 정권에서 누가 당선되든 알아서 하고 이런 정도 결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 하면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지 않은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받으려면은 사실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그로기 상태에 있어야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하고 싶겠어? 솔직히? 아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막판까지 완전히 궁지로 넣는 게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탈당을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손잡고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재명 대표도 개딸들이 날려버립니다. 야합이에요, 이거 야합. 그러니까 밀실 야합이에요. 사실은 정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강성 당원들은 이재명도 도구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추미애 대표 본인들이 원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안 됐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고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름 할 만큼 했다라고 알리바이를 만든 거잖아요. 추미애에 돼야 된다, 조정식하고 뭐 이렇게 다 사전에 정리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아, 이게 참 좀 답답한데 하여간 왜냐하면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바꾸는 게 정답이잖아요, 사실. 정책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려면은 내각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총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상상의 나래를 잠시 접고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세요. 아니요. 예. 현실로 올라오고 예,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오후에 이제 답답해. 최상병 특검 법안 다시 부결되고 폐기된다. 폐기되는 거죠. 이게 재의결에 부결되면 그러면 이제 이번 국회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폐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폐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혹시 두 분 다 안 된다고 했지만 1%의 가능성으로 먼저 폐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통과가 될 통과가 경우에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추경호 구속. 은 농담이고 지난번에 박광훈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과적으로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추경호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책임지고 바로 물러나야 돼요. 그럼 원내대표 뽑은 지 한 달 됐나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 출범하고 원내대표 이거 뽑은 지 한 달 됐는데 당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릴 거예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도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아? 뭐 새로 비대위를 꼽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야 빨리 전당대회 해가지고 전당대회 일정도 다 흔들릴 수가 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우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 이후에 그러면 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인적 구성이 21대와 22대가 바뀌지만은 어쨌든 숫자는 더 지금 줄어들고 그건 이제 지금 현재 숫자에 비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주도권은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민주당한테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아마 이제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갤럽 기준으로 지금 계속 3주째 24% 나오거든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가. 이게 만약에 19% 딱 나오는 순간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정도의 완벽한 레임덕이 올 거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권 뭐 이게 왕창 나왔지만 어쨌든 부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 이거를 막은 건 성공하니까. 하지만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저는 갤럽 기준으로 24에서 21, 22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포인트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이 될 거고 19대 아니야 22대가 이제 특검법의 재발의를 민주당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될지 발의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5분의 3 이상이 해야 되는데 지금 법약권이 5분의 3은 넘고요. 무조건 이제 법사위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 최장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나면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는 합의를 못 보더라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분의 3이 하면은 상임위원장이 18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사위를 가져온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상임위가 법사위일 경우에는 이게 같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정무위고 법사위면은 180일, 90일인데 법사위면은 90일이 빠져요. 그냥 자꾸 문구 심사 자체가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더 짧고 그냥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5분의 3 표결해가지고 바로 넘기면은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2달 안에 또 이거 올라올 수 있어요. 원래는 330일 걸리거든. 1년 걸리거든요, 이거. 근데 국회의장만 맘먹고 법사위원장만 맘먹으면은 2달 안에 또 올라올 수 있어요, 특검법.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또 발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좀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정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니까 부결되더라도 뭐 잠시 동안은 한숨을 돌리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결사적으로 막았잖아요.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코 여권에 좋지 않은 이러한 악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정권 유지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민심에 맞서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될 거는 같습니다. 아니 지금 숫자로 보면은 어쨌든 범야권 숫자가 다음 국회는 더 늘잖아요. 192석. 이걸 192석이면 그러면 거부권 행사에도 재의결해서 그냥 통과를 시킬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충분히 그렇게 될 뭐 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시기의 문제지. 네, 난이도가 지금은 어쨌든 17석을 국민의힘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고 다음번에는 8명만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구성이 다르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권 무효 해가지고 막 30표씩 막 나온다, 30표씩 나왔다, 다 뭐 찬성까지 해가지고 다 합쳐서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면. 네.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 제가 보수 매체 어느 신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윤석열 유지 비용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칼럼에 제가 봤는데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결국 그렇게 될 거라면 이번에 그냥 통과시키는 게 사실 특히 새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낫지 돼요.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저렇게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똑같이 물어보고 싶은 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질질 끌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막 발표가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한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의혹과 증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안 해요. 그럼 본인들 특검하자고 안 하겠냐고요. 검찰 수사 그래도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안을 대하는 것이 정반대로 하면은 이거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봐야죠. 자막 오타. 최해병이 아니라 최해병입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 중에 네. 자막 오타 네. 정정하고요. 수정해 주세요. 예. 예. 어쨌든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독소 조항이 있다, 헌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이제면은 야당만 뽑는 게 야당만 특검을 임명하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금 특검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한변협 회장이 4명을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빼고 나머지 범야권 국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2명을 반으로 줄이고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럼 이게 정말로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제한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국회를 한번 걸르니까. 그런데 이것도 궁색하고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특검에 그 임명하는데 관여를 안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임명을 사실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때는 주도를 해놓고 지금 안 하는 게 이제 이때 와서 이게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다 궁색합니다. 주장하는 바가 다 궁색하고 과거의 사례로 다 반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드루킹도 그때 수사 중이었어요. 그때 경찰 수사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다가 한 대 턱 맞으시고 막 이런 불행한 사태도 있었는데 이것도 수사 중인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이거를 막을 명분이 없고 국민들도 그걸 다 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명분 없지만 오늘 부결은 될 것 같고 아니요, 정랑이 그렇게 예상입니다. 확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럴 수도 있고 몰라요. 저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저기 김평훈 원관님은 완전히 딱 숫자를 박아가지고 저는 부결 부결이라고 가능성이 말씀을 높다라고 보지만 장성철 소장님은 이제 왔다 갔다. 확률로 그러네. 보면은 저는 가결 가능성 20, 부결 가능성 80 정도 봅니다. 가결되면 T 익스프레스 그게 뭔 하는 거예요. 말이야 지금. 그래서 확률. 부결된다며 확률은 같은 가결이 얘기예요. 높고.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 거기가 유력하지만은 내가 아까 숫자까지 딱 얘기해. 그렇게 될 것이 유력하지만은 이게 통계 안 배웠어요. 이게 오차범위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레인지라는 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가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알 수 없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비겁하다 김준일. 죄송합니다. 비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혹시라도 가결되면 진짜 T 익스프레스 타는 거예요? 탄핵 특급? 지난번에 우리 얘기. 글쎄요, 이게 참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 게 만약에 특검에서 여러 가지 조사와 수사를 제대로 했더니 대통령의 관여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위반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결국에는 집권 세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거잖아요. 사실대로 얘기 안 한 것. 그것에 대해서 국정 지지율은 분명히 낮아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본인이 하야하거나 임기 단축 개헌론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지율이 현재 낮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거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한 인식은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탄핵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회 내에서의 표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언급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엄중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됐는지 5가지가 있었거든요.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그리고 세월호 생명권 보호 의무 세월호 못한 거, 그리고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그리고 뇌물죄. 근데 이 중에서 다 기각됐어요, 사실은. 예, 하나만 됐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국정 개입과 관련해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거저거 많이 건다고 생각보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권남용도 사실 이게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직권남용죄 엄청 그 수사단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탄핵 말고 다른 거 다 기소했는데 뒤에 다 무죄 났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사실 그래서 그때 되게 무리하게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했다라는 자기의 어떤 뭐 영달을 위해서 뭐 아니면 자기의 검찰력을 좀 남용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탄핵까지 갈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헌재로 가져갈 거야 아마.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긴 하다. 이게 100%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저는 장담하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법률적인 탄핵과 정치적인 탄핵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만약 이것이 통과돼가지고 여러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정치적인 탄핵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막 오늘 최상병 특검 표결 문제 때문에 좀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한 젊은이가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그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던, 수사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좀 덮은 측면이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상당히 모욕도 주고 항명죄로 일각에서는 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양심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처음 국회의원 되셨을 때 선서하시잖아요. 나는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시는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이라서
좀 더 그 첫 원칙으로 좀 돌아가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아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또 시간이 다 시간이 다 됐네. 얘기를 정리는 해야 하나밖에 되는데 못해가지고. 다른 얘기들은 조금 미뤄두기로 하고요. 오늘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있잖아요. 이 표결에서 지금 장 소장님 마지막에 좀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이 일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의원들이 좀 투표를 하면 네.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저는 될 것 그게 같아요. 한마디 짧게 할게요. 네네네. 예. 다음 공천은 윤석열이 안 합니다. 예,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저희는 그 이더리움 얘기할 거예요.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 지금 뜨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김회현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다음에 이어지니까 가지 마시고요. 저희 정치가 경제다. 이 코너는 정말 인기 코너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두 분에게 굉장히 많은 칭찬도 하시고 비난도 하시고 그러고 계신데 장성철 소장이 비판해 봤죠. 아까 자막 틀렸다는 거 지적한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칭찬 코멘트가 그럼요. 들었습니다. 디테일이 역시 팩트에 생기죠. 강하신 얼굴 천재는 팩트도 강하다.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장성철 소장님 같이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년도 대비 같은 동기간에 비해서 427% 성장한 거거든요. 지난 분기 대비는 23%인데 수익률이 뭐 한 20% 된다. 그냥 돈을 갈치로 거머쥐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조업으로서 물리적인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이러한 매출 총이익을 냈다라는 것.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가 미국의 빅테크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는 계속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투자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사우디 아람코가 투자하는 설비 투자보다 많아요. 이거보다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빅테크들이 하는 투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석유 기업의 기록을 지금 빅테크들이 깨고 있다라는 거고, 이 빅테크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완전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라는 거죠. 월가의 전문가들도 엔비디아에 리드하는 이 시기가 미니멈 1년에서 2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200까지 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역은 판교 테크노폴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안내방송 Pangyo 멘트예요. Techno Valley BGM도 Station. 깔아주는 우리의 판교의 지평선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님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판교역에서 오셨습니까? 네. 판교의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셨던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자산이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좀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맞습니다. 뭐 지난주에 또 뜨거운 뉴스가 있었죠. 어떤 거죠?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많은 관심들을 받았고 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 정작 가격은 뭐 큰 변동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번에 비트코인 다뤄주실 때 처음에 비트코인 뜨겁다 말씀하신 다음에 비트코인 쫙 오르고 또 약간 조심해야겠다 그 다음에 쫙 내렸잖아요. 그때 이더리움도 언급하셨어요. 5월 달에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그쪽에 관심이 옮겨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시장 관심이 많았던 거죠. 이더리움 자체가 아주 중요한 뭐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코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2.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의 비중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1.36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전체 시가총액이 4,660억 달러이더라고요. 아까 좀 들어오면서 봤는데.
그러면은 대충 나누기 해보면 한 18, 1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위 종목이지만 1위와는 크기가 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나네요. 근데 3위가 또 한 3, 4%대거든요. 그러니까 2위가 또 엄청 의미 있는 2위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뭐 명실공히 가상자산 2인자, 뭐 2위 코인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데 가격 얘기만 좀 할게요. 5월 들어서 이달 초부터 이더리움 시장의 관건은 개당 3,000달러를 지킬 수 있냐 없냐였습니다. 3,000달러요. 네, 이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2,900에서 3,2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 지난주 월요일이었고 우리 시각으로 이제 화요일 새벽이었는데요. 그럼 일주일 전이네요. 딱 그렇죠. 5월 지난주 21일. 방송하던 날이었는데 네. 새벽에 20%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뭐 3,000달러에서 20% 뛰면 3,600달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3,900달러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잠깐 밀렸다가 다시 지금 3,900달러로 올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3,900달러까지. 그러니까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3,000에서 3,900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3분의 1 정도, 30% 정도 왔다 갔다. 30%가 오른 거죠. 오른 거네요. 상당히 근데 저는 조금 놀라운 게 이번에 좀 뉴스 보면서 예전에 왜 처음에 가상화폐 나올 때 이런 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비트코인은 어쨌든 가상화폐를 추구하는데 이더리움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다른 기능이 있어서 계약서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이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얘기부터 설명을 뭐 드리도록 할까요? 그럼 네네. 이건 이제 뭐랄까요? 이 블록체인 세상을 갖다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블록체인 얘기를 갖다 한번 드린 적이 네네네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논문으로 탄생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게 그냥 어떤 탈중앙화, 안전성 이런 거를 추구하는 첫 번째 최초의 가상화폐, 최초의 블록체인으로서 만들어졌던 건데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 문제점들을 계속 어떤 제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발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갔던 게 지금까지 있었던 블록체인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태어났던 블록체인이 바로 이더리움이었어요. 이더리움이 갖게 됐던 거는 프로그램을 이 위에서 좀 해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비트코인이 갖고 있었던 특징은 안전성. 이게 은행이 무너지고 기존 금융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무질서함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최초의 블록체인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그리고 탈중앙성에 최대한 집중을 했던 그런 모델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그 좋은 모델인데 그 모델에서 뭔가 좀 이 블록체인 자체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자. 여기 이 위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합니다, 거의. 근데 이더리움은 안전성 문제보다는 이거를 계속 이제 새로운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까요?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뭐 계약을 한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누군가가 이 안에서 뭔가 합의를 했을 때 뭔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한다. 이거를 굉장히 기계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에서 프로그래밍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기존의 블록체인 최초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디파이라고 하죠. 탈중앙 네트워크, 탈중앙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뭐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졌었거든요. 비트코인에서도 지금 다시 이제 시도되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형성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런 새로운 프로그래밍들을 가능하게 했던 게 이더리움이었고 NFT가 이더리움 기반인 건가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더리움이 많은 건가요? 이더리움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먼저 시작했나요? 네. 그렇군요. 지금은 비트코인 기반도 있긴 합니다.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전에 왜 근데 원래는 이더리움은 ETF 승인이 현물 ETF 승인이 별로 좀 그렇게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었는데 시장이 조금 다르게 맞습니다. 반응을 한다는 말씀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20% 상승, 일주일 전에 20% 상승을 말씀드려야 돼요. 5월 우리 시각으로 5월 21일 새벽, 미국 시각으로 5월 20일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봐야 되는데 네. 작년 7월, 작년 여름에 이제 블랙락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증권 당국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ETF라는 것 자체가 이 가상자산 업계, 코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그러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블룸버그가 이제 뭐 여기 터미널을 갖다가 기업들한테 팔면서 거기에서 이제 금융 관련 소식들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ETF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ETF만 다루는 애널리스트 두 명이 있습니다. 네. 그 두 명이 이 코인 업계에서 작년 7월부터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왜요? 이 두 사람이 그 비트코인 ETF에 대한 얘기를 거의 막 굉장히 자주,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막 계속 올려줬거든요. 물론 이제 터미널로 먼저 나갔겠지만은 이 두 사람은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넥스죠. 트위터를 운영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작년이라 지난주 화요일, 우리 시각으로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미국 시각으로 월요일 오후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을 받을 확률이 75%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그래요? 75%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냥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두 달 전에 3월 26일에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면서 25%라고 했었어요. 두 달 만에 그럼 180도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이게 어떤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변화가 아니고 25%에서 75%를 가기 위해서 30, 35, 40 이걸 거쳐서 간 게 아니라 꾸준히 25였다가 하루아침에 75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주 금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워킹데이였는데 그날 75로 조정을 했는데 그 전주 금요일에만 해도 트위터에 희망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75%로 조정한. 그러니까 워킹데이 기준으로 보면 다음 날이죠. 하루 아침에 바뀐 거죠. 뭐가 뭐 큰일이 있었나요, 그 사이에? 이게 이렇게 갑자기 뒤집다 보니까 자기도 좀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막 그 트위터 X에다가 제 계정이 지금 해킹당한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진짜로 말하는 건데 75%로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른 데 나와서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내가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75%로 조정을 해야겠고 우리가 굉장히 유력해졌다라는 얘기를 블룸버그 뉴스, 같은 회사의 그 매체인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블룸버그 뉴스 편집국에서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데스크가 안 데스크가 안 받아줄 정도로 굉장히 느닷없는 갑작스러운 변화였던 겁니다. 근데 뭔가 근거가 명확하면 데스크를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근거를 제시했어요? 자기들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소스를 밝혔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트위터에 올리고 뭐 이 두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업계는 환호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두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두 달 동안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어요. 3월 26일에 25%라는 걸 냈는데 3월 20일에 포춘지가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 증권으로 분류한다. 네. 그러니까 이 ETF라는 게 사실 좀 상장 지수 펀드지 않습니까?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상품이어야 돼요. 이게 상품이 그 자체의 가격이 변동이 있는데 그 가격 변동을 추적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지수만 따라가는 펀드인 거죠. ETF는 그렇죠. ETF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러려면 이게 증권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 그러면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주식 몇 개 넣어놓고 그 주가들의 평균이나 아니면 가중 평균 내 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지수에 맞춰서 맞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새로운 상품. 이게 ETF죠. 그럴 수도 있고 금 ETF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금값을 따라서 가지고 지수가 바뀌는. 네네. 아니면 뭐 무슨 광물 ETF 그러면 금, 불이 뭐 다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이 건데. 자체가 증권이 되면은 이게 그 가격 변동 가지고 지수를 또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아, 증권 자체가 어차피 어떤 다른 상품의 가격 변동을 가지고 만든 그렇죠. 거니까 그걸 또 또 ETF로 하면 만드는 건 안 거죠. 된다는 네, 거네요. 그래, 이제 그러면은 증권으로 분류하기엔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네. 나왔었고. 현물 ETF 승인은 어렵겠다 이렇게 그렇죠. 보이는 그리고 거네요. 그 보도가 나왔던 같은 날 SEC가 ETF 신청서에 처음 그 이더리움 ETF 신청서 들어왔던 거를 날짜를 한 번 더 연기를 했었어요. 최종적으로 연기한 건데, 그러니까 날짜 연기했지 그런 조사한다고 하지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장 심리가 있었을 수밖에 없고 5월 20날에 그 이 75%로 조정을 했는데 꼭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SEC가 이더리움 ETF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5월 20날에 이런 75% 조정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5월 23일에 승인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시장 정보를 들은 게 있는 것 같네요. 그 결국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듣고 얘기한 거지 이게 뭐 분석의 결과가 아니고 그렇죠. 정보를 입수한 것 같고 근데 그 얘기 75%란 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급등을 한 거고요. 당일 가격이? 있죠, 당일. 아, 당일, 이거 당일. 뭐 이제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아, 있으니까 이더리움, 그 이더리움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뛰었죠. 근데 그럼 증권으로 분류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ETF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여가지고 참 사실 누구도 제대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누구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은 아 이건 뭔가 시장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 바뀌면 정치다. 정치. 라고 지금 정치가 경제이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올해 대선이 있고 올해 아. 그 대선이 있으면은 뭐 사실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 한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그런 네. 때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 입장이 갈라지면 더 그렇겠죠. 이제 코인이 아마 그 대상이 된 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관측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거칠게 요약을 하면은 민주공화 양당이 지금 뭐 사실상 후보가 확정이 됐죠. 뭐 공식 확정은 공화당이 7월, 민주당이 8월 뭐 이럴 텐데 바이든, 트럼프 이제 후보가 거의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바이든은 암호화폐 반대하는 사람, 트럼프는 암호화폐 친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바이든이 SEC가 정부니까 네. 바이든이 나도 암호화폐랑 친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모션을 취한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투자자들의 이 총선에 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그렇죠, 투표를 그렇죠.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지를 얻기 네. 위해서 공매도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작년 가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거예요. 뭐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발표한 건 얘기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측입니다. 근데 이제 2달 전에 3월 25일 그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는 제가 나와서 트럼프 당선 시 비트코인 결제 허용, 비트코인 사기라던 트럼프가 돌변한 이유, 미국 대선 변수될 가능성, 암호화폐 맞아요. 유권자 표심에 미칠 영향은 이라는 긴 제목으로 미국 대선과 암호화폐 그 영상도 역학관계 한번 재밌는데. 한번 이제 다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을 했었고 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세계에서 이 테라루나 사태라든지 FTX의 몰락이라든지 이런 이 세계를 뒤흔든 뭐 코인 세계의 어두운 뉴스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응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당국은 뭐 암호화폐랑은 척을 짓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는 반암호화폐 이미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두 후보가 이제 지금도 지금 보면 이제 그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요. 네. 바이든 트럼프가. 근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3월에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던 수치가 트럼프 48, 바이든 39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 56, 바이든 38이에요. 더 벌어졌습니다. 더 벌어졌네. 트럼프가 표를 더 얻었죠. 근데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 효과입니다. 어떤 정부든 이 규제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어가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업계랑 이제 약간씩 반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데 이게 증명이 되는 게 2020년 대선 때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두 사람이 붙었었죠. 네, 바이든과 네, 트럼프. 근데 그때는 트럼프가 39, 바이든이 43이었어요. 그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효과가 분명히 있는 뭐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암호화폐 시장, 업계, 세상에 대해서 구애를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나? 제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워딩이 있었습니다. 또 원래 스니커즈를 이렇게 굿즈를 파는데 거기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맞아요. 했더니 사람들이 사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crazy new currencies 뭔가 좀 크립토커런시란 말도 하고요. An additional form of currency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화의 어떤 유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전향적인 엄청 앞서가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화폐까지 한 거. 맞습니다. 원래는 그 재임 기간 동안은 굉장히 반대하는 네.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퇴임한 직후에도 엘살바도르에서 그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한다 그랬더니 스캠인데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좀 전향적인 얘기를 한 거죠.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돼 있을 거예요. 네, 좀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이번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If you can't, 이달 make sure 초에 you can. 마라라고 별장에서 Can we donate to 나오네요. the Trump campaign using crypto? I believe the 마라라고 answer is 별장에서 yes. 머그샷 에디션 NFT를 발행을 했었죠. 트럼프가. 그때 이제 특별 초청 행사를 열었는데 Can we 그때 donate to the Trump 대선 campaign 캠페인에서 using crypto? 나한테 후원금 보내려는 분들은 그 코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이런 선언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5월 21일이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실제 이제 그 트럼프 대선 캠페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후원금 내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코인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한 8개 종류의 코인으로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일요일에 했던 얘기인데요. 암호화폐 기업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국이 이 분야의 리더가 돼야 된다. 이거 뭐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고 내가 다 하겠다. 이거 이제 업계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코인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전향적인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든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이번 이더리움 ETF도 보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향을 끼칠 만큼 암호화폐 투자자 내지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미국에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뭐 FTX 사건 때문에 이제 그 한번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그 후원금이 또 들어가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그 돈을 뭐 현금이 오가는 그런 업계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그런 이제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바이든만큼 강한 규제를 펴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비트코인 가격에는 트럼프가 더 좋을 것 같다. 굉장히 노골적인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또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도 이제 이건 뭐 트럼프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죠. 뭐 바이든 나중에 바이든으로 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줘야지 바이든도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친 크립토 인사에게 투표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뭐 그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삐뚤어진 조 바이든은 암호화폐 산업이 느리고 고통스럽게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뭐 아니면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미국 의회 동향을 보면은 법안들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좀 이렇게 암호화폐 업계에서 환영하는 법안들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달라붙어서 초당적 법안으로 통과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두 차례가 있었는데 첫 어떤 번째는 것들이? SEP 121이라고 이게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2022년에 만든 규정이 있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은행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코인을 대차대조표에 넣어야 된다. 그 고객이 그 코인을 맡기면은 그거를 대차대조표에 넣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코인을
맞는 수탁 서비스를 안 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효화시키는 법안이 공화당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뭐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지만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코인을 수신할 수는 없죠 지금. 수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수탁은 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거래소로부터 수탁을 위임받아서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위탁받아서 보관만 하는 보관해 거죠. 주는 예. 거죠. 근데 그걸 대체대표에 넣으라고 넣으면 하니까. 이제 빚이 되니까 은행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그 상원을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하원은 이미 통과한 상태에서 상원을 통과했는데 상원이 지금 50대 48이거든요. 의석수가 공화당이 50, 민주당이 48인데 민주당 12명이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이게 통과를 했어요. 압도적으로 통과가 그렇죠. 됐네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진짜 행사를 할 건가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라는 법안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공화당에서 발의가 돼서 하원에서 논의가 됐던 건데 5월 22일 지난주에 하원에서 통과를 했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하원은 다수당이거든요. 219석이고 공화당이 211석인데 민주당이 한 70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져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이것도 사실 저 백악관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어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우리 반대는 안 할게라고 했더니 한 70명이 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약간 아까 얘기한 친크립토라는 그런 방향으로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 ETF의 방향이 뭐 급하게 바뀐 것, 급변침했다고 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친크립토, 반크립토를 이렇게 나뉘어서 친크립토가 야당, 반크립토가 여당 이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바이든 행정부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용인 아래서 바이든 행정부 용인 아래서 친크립토적인 법안에 대거 찬성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ETF 현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사실 대선 전까지는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있다. 크립토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이슈들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게 뭐든지 간에. 업계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크립토 투자자들한 뭐 이더리움 투자자,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하네 내지는 뭐 가격이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또 세상이 그렇게 이슈들이 녹록하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세상이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고는 하지만 참 ETF 승인 절차까지 이렇게 모두가 공부하는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ETF가 승인을 받으려면은 SEC에서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첫 번째는 규정 변경서라는 게 통과가 돼야 되고요. 접수가 돼서 이게 뭐 도장이든 사인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새로운 ETF가 상장된다, 아니면 기존 ETF가 변경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규정 변경서가 통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 신고서가 이제 별도로 통과를 해야 된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근데 승인이 떨어진 거는 앞에 전자입니다. 규정 변경서가 통과를 했다는 거고 등록 신고서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ETF 애널리스트, ETF 전담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첫 번째 양식 규정 변경서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게 통과돼서 올지는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월요일 오후에 통과가 됐는데 그게 될 줄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 등록 신고서도 아직 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통과시키기까지 전체 기간은 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등록 신고서와 관련된 절차를 통과시키는 거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SEC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같은 바디인 거죠?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은 같은 기관 내에 있는 부서죠. 거기서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네요. 맞습니다. 뭐 그거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상장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겠네요. 8월쯤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거는 뭐 시기를 이런저런 얘기할 전망이 수-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트코인 때도 말씀 주셨는데 현물 ETF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등록 신고까지 다 되고 상장이 돼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의 비트코인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네. 돈이 어쨌든 뭐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0.5%는 그럼 이더리움 ETF에 좀 넣는 첨단 기술 펀드 이런 걸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돈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원래 전체 펀드 사이즈도 엄청 크기 때문에 0.1% 뭐 0.001%만 들어도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유동성이 많이 이더리움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뭐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문제 가지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더리움이 2022년에 그 체계를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이라는 것으로 바꾸면서 스테이킹이라는 절차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거 뭐 스테이킹. 복잡한 거는 다 빼고 이더리움의 지금 이더리움은 어떤 예금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예금을 하는 거죠? 묶어놓는 겁니다. 이더리움 내가 갖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블록체인의 운용에 쓰일 수 있도록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블록체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코인을 이자로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블록체인 전체를 운영하는. 그렇죠. 네. 이더리움 블록체인 전체를 운영하는. 전체를 운영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사용된다. 네. 그게 이제 그 작업 증명이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뭐 채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조달하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 체계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그 지분을 맡겨 놓는 스테이킹이라는 절차가 생겼는데 이 스테이킹이라는 절차가 상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과정이고 요소다. 예를 들어서 금을 어디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서 금에서 뭐가 금이 자꾸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금은 그냥 있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그런 식의 절차가 하나 생기다 보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SEC에서 이거를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자산운용사들이 지난주에 그 변경 신고서를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스테이킹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스테이킹을 안 해요. ETF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져서 출시가 되더라도 이 ETF에 입금돼 있는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킹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투자자들이 ETF만 놓고 그냥 그 시장의 가능성, 이거 어떤 기술로서의 가치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스테이킹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직접 사서 스테이킹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처럼 자금이 엄청 몰리고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다시 여쭤보자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기능이 생겼고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이더를 샀을 때 그게 어떤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관해 두는 개념인데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컨대 뭐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은행이 그 내가 예금한 돈을 가지고 굴리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맞나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이더를 가지고 이 블록체인 운영에 사용을 해서 거기서 새로 채굴되는 아마 그런 코인이겠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중에 내 지분만큼을 추가로 입금을 해주는 네. 일종의 이자 개념이 맞습니다. 있다. 네, 네.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ETF에 편입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기능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SEC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다 하겠다고 네. 했다. 근데 그러면 그걸 사용 안 하더라도 ETF 투자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분산이 된다는 거죠.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각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거고
그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ETF 때는 사실 뭐 비트코인 스테이킹이 없으니까 네. 그냥 이제 ETF로 기관 투자자들 밖에서 이제 비트코인 직접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약간 생각이 알쏭달쏭 아리까리 하던 사람들이 ETF로 들어갔다면은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는 거죠. 이더리움을 직접 사는 거. 직접 사고 이거를 스테이킹을 하는. 근데 이더리움 직접 살 투자가의 돈도 어쨌든 이더리움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ETF를 통해서도 들어오는 그건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에서는? 그 이더리움 ETF 때문에 생기는 효과는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ETF가 생겼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된다 이렇게 해석을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그 스테이킹으로 주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익률이 그게 지금 하루에 20% 뛰는 것만큼 변동성이 큰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스테이킹으로 받는 그 뭐 20% 이자? 뛰는 게 매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거는 미국 ETF지 않습니까? 네네네. 홍콩에도 이더리움, 뭐 사실 세계 여러 나라에 이더리움 ETF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홍콩이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하면서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쪽으로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ETF도 어쩌면은 스테이킹을 허용하는 ETF와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아까 크립토, 반크립토 전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스테이킹도 허용하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또 허용을 하자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당장은 근데 스테이킹까지 허용하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미국 월가에서는 일단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흥미롭게 볼 대목은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이더리움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특성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금 같아요. 그냥 진짜 샀다 팔았다 이 정도인데 이더리움은 이미 여기에서 파생된 금융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동안은 이더리움 ETF가 안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 기류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뭐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도 한번 지켜봐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ETF 투자하려고 우리 거대한 미국의 어떤 글로벌 투자 회사가 ETF 뭐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ETF 편입해서 투자해야 된다니까 좀 딴 데도 한다니까 좀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펀드 매니저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회사 경영에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는 뭐 계약을 조금 더 암호화해서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도 있대요. 그럼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블록체인 업계 전체로서는 굉장히 큰 진전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공인을 받는 어떤 과정 아닐까요? 어떤 이렇게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암흑의 공간, 어둠의 공간에 있다가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금씩 사용되고 공인되고 이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오늘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님하고 이더리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는데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첫 번째, 이더리움 ETF 승인은 그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아주 흥분할 일은 아니다. 가격 변동을 뭐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가상자산, 그 크립토 업계 전체를 굉장히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 친크립토, 반크립토 전선이 쳐졌고 친크립토 진영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어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친크립토적인 공약과 정책을 계속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 두 가지 얘기. 네, 맞아요.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원재 소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비트코인 관련 책의 추천사를 썼던 분입니다. 추천사를 오늘 책을 쓴 게 아니고. 오늘도 정확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2시 30분에 라이브 하는데 우리 화요일에 오늘은 특별히 12시 20분에 시작했고요. 내일은 다시 1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내일 12시 반에 다시 라이브를 찾아뵐게요. 저는 김혜연 리드님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